사실 이게 오늘 방송만 녹화 방송이만 아니라면 앉아서 그 대학원 수업처럼 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방송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 청년 아카데미에서 독립운동사를 전반에 대해서 쭉 이제 나갈 건데요. 오늘은 그 총론적인 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독립운동사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독립운동이랑 도대체 뭐냐, 그리고 독립운동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냈느냐,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은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느냐, 뭐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성과의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아직도 독립운동사인가?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그렇죠. 뭐 역사는 인간이 그 자연과 더불어서 또는 인간이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온 발자취가 곧 역사죠. 그래서 그 자연 현상은 역사가 되지 않고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개척하고 또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고 또 인간과 인간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공동체를 맺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이제 역사인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막스는 생산력 발전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꿈, 희망, 인간이 과연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는 자기의 삶, 또 자기의 그 자율적인 삶, 주체적인 삶을 어떻게 더 개선하고 확대할 것인가, 이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온 과정이 사실은 역사 발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루지 못한 꿈이 있잖아요. 우리 선열들이 이루지 못한 꿈, 그 중에서 참 그 후세가 반드시 좀 인간의 역사 발전을 또는 인간의 그 자율성 확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고 하면은 후손이 그걸 이어받아서 그 꿈을 또 이어서 발전시키는 게 이게 역사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바의 노래도 있잖아요. I have a dream도 있는데, I have a dream의 슬로건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할 때 내세운 거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흑인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이런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계속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당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갔지만, 그 후손들이 뭐 흑인이라든가 또 그것에 동조하는 여러 인류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흑인의 인권을 확대하고 결국은 미국 사회에서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동상이 어디에 있냐면 LA 리버사이드 시에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시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거죠. 여기는 또 누구가 활동하던 곳이냐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활동하던 곳이에요. 그 리버사이드는 신안민보나 이런 데 보면 한자로 하변촌이래요. 하변. 리버사이드가 한자로 하면 물가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변촌에서 살던, 거기서 그 활동하던 그 도산 선생이 활동하던 곳인데, 그래서 이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큰 대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인류의 그 인권 확대와 평화와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와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동상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동상이 여기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여기 하변천에 리버사이드 여기 하변천에 캄차카 캠프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노동자 합숙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한인 노동자들과 같이 그 도산 선생이 그 사진을 실록을 보면 사진 기록을 보면은 모자 쓰고 오렌지 망태기 들고 거기에 오렌지 따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버사이드 시에서 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주 동포들이 여기다 캠차카 캠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2세, 3세들을 여기를 뭐 방문 시키고 이러는데 여기에 가면은 바로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 동상 그 옆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분뿐만 아니라 깐디 동상도 있고 또 멕시코의 노동운동가 동상도 있고 아까 마르틴 루터 킹 동상도 있는데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이 제일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거를 세울 때 그 미주 동포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참모습, 도산 안창호 선생은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정말 그 어떤 지도자냐면은 노동자와 같이 그 직접 노동하면서 그들을 조직하고 민족운동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영어로 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도자인데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진에 나오는 오렌지 망태기 들고 그 모습을 하자 빵모자 쓴 거.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가신 뭐 도산 기념사업회나 이제 흥사단 이쪽에서 그 너무 저거다. 그래서 이걸로 세웠는데 요즘 다시 미국 동포들 중심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여기 와서 내가 보니까 여기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사진이 제일 젊은 사진으로 물론 이제 나이 드셨을 때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이 사진도 너무 이게 이 사진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 시절에 국무총리 대리하고 내무총장 하시던 시절의 사진, 그 사진이에요. 여기서 활동하던 시기의 사진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꿈을 갖고 그 꿈을 부단하게 실천하면서 꿈을 이루고 또 그 꿈이 그 미래의 그 지표가 되는 그 이정표가 되는 이런 과정이 역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비를 해보면은 도산 선생이 민족 독립이라는 그 꿈을 갖고 뭐 하여튼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시잖아요. 이분이 그 1905년에 국립협회를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한인 상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1905년에 국립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식민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경술국지를 앞두고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런 거국가를 남기시고 청도로 망명해서 중국 청도로 망명을 해서 연해주를 거쳐서 다시 그 유럽으로 가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다시 가시고 1910년대 그 미국에 다시 도착해서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 대한인 국민회가 1910년대 해외 동포의 무형정부 우리가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또 국토가 없지만 우리 해외 동포들이 나라를 세우자. 비록 영토는 없지만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무형정부라고 하는 그 정부를 세우기 전에 그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조직 그게 대한인국민회예요.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주 지방총회, 하와이 지방총회, 그 다음에 시베리아 지방총회, 만주 지방총회. 이래서 그 전 지역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의 자치기관, 주권기관 역할을 했어요. 이 바탕 위에서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 나오고 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민회를 만들어서 중앙총회장으로서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1919년 4월 달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내무총장으로 선임되자 그 미주동포들 대한민국민회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와요. 당시에 공식적인 자금이 한 4만 불, 요즘 얘기로 하면 한 40억 불 정도 돼요. 4만 불. 왜 40억 불이냐면은 40억 원 정도 됐냐면은 당시에 하와이 사탕수수 한인 노동자들의 그 일당이 하루에 1달러예요. 그 1달러가 요즘 하면 우리 저 노동자들 요즘 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0만 원만 해도 40억 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상해 임시정부에 와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얻고 그리고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이걸로 독립운동 자금을 쓰고 21년 5월 달에 임시정부에서 나오기까지 임시정부를 주도하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 한국 독립당도 만들고 상해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32년 4월 29일 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윤봉길 의거가 있는 날이라 이때 치과 이 사전에 김구 선생이 임정 요인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동영이나 우리 이시영 선생 다 피신을 했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날 아침에 일찍 치과 치료를 받고 당시에 이유필 아들이 있었는데 이유필 아들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치과 치료를 받고 이유필 집에 갔다가 잡히는데 왜 잡히냐면은 윤봉길 의사가 바로 11시 30분에 이제 의거를 하잖아요. 그 바로 잡히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일본 헌병대에 들어가서 그 막 고문을 하고 배우가 누구냐 막 이걸 이제 고문을 하니까 김구 선생이 사전에 윤봉길 의사한테 잡히면은 그냥 맞지 말고 그냥 불어라. 내가 시켰다고 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윤봉길 의사가 누가 시켰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춘산이가 시켰다고 얘기해요. 이춘산이가 이유필이거든. 그러니까 이유필 집에 갔는데 당시 이유필 선생은 다른 데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도산 선생이 들어왔다가 잡힌 이유필인지 알고 잡혔어. 그래서 오히려 더 거물을 잡은 거죠. 일제 측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로 압송을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또 수감돼서 36년에 그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다시 수감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병이 깊이 들어서 병고석으로 나왔다가 38년 3월 10일 날 경성의대 그 병원에서 부속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은 평생 민족 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어. 그리고 투옥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순국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도산을 따르는 그 도산 선생의 그가 있잖아요. 진리는 이루는 날이 있고 정의는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듯이 그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뭐 한독당의 김구 선생을 비롯한 한독당을 비롯한 그 한독당 요원 또 흥사단 도산 선생님만 만든 그분들의 그리고 그것을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그 민족들 이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비록 그걸 이루지 못했지만 도산 선생은 그게 바로 그 역사죠.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미래를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렇게 분열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선인들이, 독립운동 소녀들이 이런 분열을 극복해간 대동단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고귀하게 삼는 것처럼 우리 도산 선생의 뜻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사도 바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왜 독립운동사냐? 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배워야 되느냐? 도산 선생과 같이 활동하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제 우리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그리고 이분은 뭐 대단한 독립 투쟁가이시기도 하고 신민회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또 의열단의 조선혁명소년이라고 하는 그 선언문도 기초하시고 직접 또 투쟁하시다가 대만에서 체포돼서 이제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데, 이 단재 선생 실천적 역사가죠. 이분의 그 한말의 글에 보면은 뭐 단재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뭘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단재 신채호 전집이라는 책을 아주 6권을 냈습니다. 쫙.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그 단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다 뒤졌는데 그런 말은 못 찾았어. 딱 떨어져. 그러나 비슷한 말은 찾았다. 그 비슷한 말이 뭐냐? 그 대한협회 회보에 쓴 글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사무국이야. 역사가 없는 나라는 나라도 없고 유사유국이야. 역사가 있는 나라는 있는 나라는 그 나라를 계속 유지 발전해 왔다. 이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역사가 이미 없으면 망국은 반드시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강대하여 강대한 모국이라는 나라는 다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래서 역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민족사학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은 역사를 잊은 그 민족 또는 국가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윈스턴 처칠의 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항상 이것을 내세요. 지금 중국에 가보면은 불망초심이라는 거를 각 도처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 불망초심이 뭐냐면 중국 대일항쟁기, 중국 혁명 시기에 그 초심을 잃지 말자. 이게 불망초심이거든. 이거 똑같아요. 중국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또는 남경 대학살 기념관에 마지막은 뭐냐면 전사불망, 역사를 잊지 말고 그 후사지사, 그 후일의 사표로 삼는다. 이게 역사 이건데, 이게 이제 남경 대학살 기념관에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전사불망, 후사지.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죠. 중국 속담에 중국 분들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중국 속담에 남의 그 나쁜 처지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건 대를 이고 그거는 잊지 않고 대를 이어갖고 반드시 그것을 대가품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그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건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전사불망, 후사지사. 지난 역사를 잃지 않고 앞으로 역사의 그 이정표, 지표로 삼는다, 사표로 삼는다고 하는 게, 이게 역사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예측하나 이런 역사는 과거로 더 미래를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성격이에요. 이걸 역적으로 하면은 한자로 하는 사감이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감명을 받고 역사에서 그 교훈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역사에서 우리가 그 역사적 독립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알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사표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원은 바로 독립운동사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세워졌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수립해서 그것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광복을 맞이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정식 정부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원은 대한민국 또는 독립, 그 앞에 저변이 됐던 토대가 됐던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또 우리 미래를 찾아 나가는 방향성, 이것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지금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협의의 그 작은 개념으로 얘기하면 경술국치 이후에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기 운동을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독립운동의 전사가 있다.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이 있다. 그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은 어떤 때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근대의 시기에 우리가 주권이 침탈됐을 때 그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과, 그리고 주권의 일부라도 빼앗겼을 때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과, 그리고 주권이 완전히 강탈당했을 때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 이 운동이 이게 독립운동의 광의의 개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근대적인 독립운동은 뭐냐면은 그 주권을 되찾아서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제국으로 그 주권을 회복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국에서 제국으로 회복하자는 게 아니고 근대적인 국가로서 그 주권을 회복해서 근대적인 국가를 세우자. 이게 독립운동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권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역사적 용어로 얘기했을 때는 주권을 되찾아서 국민주권에 입각한 그런 나라를 세우자. 그게 어떤 나라냐? 그건 민주공화제 국가다. 이걸 세우려고 하는 게 독립운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불완전하나마 세웠어요.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정식으로 세웠어. 그게 대한민국 정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의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독립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 독립운동의 성격은 우리 민족의 독립만을 갈구한 게 아니라 인도주의 입장에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는 그 인도주의적 평화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성격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국주의 논리에 대항해서 인간의 길을 부르짖는 이 운동이 독립운동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도표화하면은 제국주의의 그 압제와 침략과 불의라고 하는 야만한 논리에 대항해서 자유와 평화,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 그 독립운동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지지와 후원을 받았던 데는 이런 세계사적 성격을 같이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독립운동이 언제서부터 일어났냐?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형식 논리로 보면은 1910년 우리가 완전히 국권을 뺏긴 이후에 시작됐고, 그리고 1945년 8월 10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독립운동이 거기가 시작과 종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운동이 이런 국권 수호 운동의 라고 하는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국권이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그 침탈된 시기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1894년 7월 21일에 있었던 그
이거예요. 그 음력으로 6월 21일이고 양력으로 7월 23일이라고. 여러분 저 교과서에서 갑오 별난이라고 하고 또 이 일본이 난을 일으켰다 또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해서 뭐 경복궁 쿠데타라고 하고 갑오 외란이라고 하는 이 건데 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부에서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하고 또 청나라가 파병을 하니까 한반도에서의 그 주권을 주도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일본도 동시에 파병하죠. 그게 그 제물포 조약에 의한 그게 파병 조건입니다. 상대방에게 한반도에 제물 갑신 정변 이후에 우리가 일본과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과 이제 제물포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갑신 정변 이후에 한송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상대국이 일본과 청나라가 상대국이 한국에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는 반드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 파병의 외교적 조항이 있었다고. 근데 청나라가 파병하니까 일본도 동시에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파병을 하잖아요. 그리고 청나라가 파병하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전조하약을 맺고 군대를 해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간섭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청의 철병을 얘기하고 또 일본의 철병을 요구해요. 그런데 일본은 철병을 하지 않고 계속 주둔하면서 내정 간섭을 시작해요. 뭐냐면 내정 개혁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내정 개혁을 안 한다는 이유로 6월 21일 음력 6월 22일 양력 7월 23일 날 저녁에 밤에 우리 경복궁을 침략을 해서 왕과 왕비를 감금을 하죠. 그리고 당시의 민시정부를 무너뜨리고 대원군 김홍진 내각을 세워요. 친일 내각을 세우죠. 이러니까 충혈을 목숨과 같이 여기던 유생들이 곧바로 봉기를 하죠. 그리고 전라도 52개 지역에서 직강소를 설치해서 폐정개혁을 실시하던 동학농민군도 일본군이 우리 궁궐을 침입해서 우리 왕과 왕비를 감금했으니까 왜 그랬는지 전봉준의 공초문에 보면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일으켜요. 그게 9월 12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안동유생 서상철이 안동에서 서상철 의병장은 사실은 청풍유생이에요. 청풍유생인데 안동에 가서 유림의 본고장인 안동에 가서 안동 유림들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동학 농민군의 대장인 전봉준 선생은 9월 12일 날 재기포령을 내려서 다시 동학농민군을 일으켜서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독립운동이에요. 이때서부터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은 집의 양반층만 일어난 게 아니라 피집의 농민층과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립운동은 일어날 때부터 한 지배층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피집의 민중층, 그리고 또 뭐 또 중요하냐면 독립운동은 말로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상소 무슨 이런 호소 이런 걸로 일어난 게 아니라 무장투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이 처음부터 무장투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피지배 민중과 지배 양반층까지 같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이게 한국 독립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성격이에요. 언제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 3.1운동이나 뭐 임시정부나
보면은 양반층만 가담한 게 아니잖아요. 김구 선생처럼 평민도 가담했고, 또 의병에는 그 양반 유생뿐만 아니라 안규영처럼 안담살이라고 당시에 그 머슴들도 참여를 했고, 홍범도 선생처럼 포수들도 참여했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는 이제 그 성격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운동 주체의 다양성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그랬.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이 그렇게 격렬했던 것은 처음부터 무장투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말로 일어난 게 아니라 총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그러니까 1894년 8월 달서부터 일어나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50년의 반세기에 걸친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그런 지속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는. 그런데 그런 지속성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의병전쟁도 1894년 정기의병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또 거기에 의병들이 일어나고, 의병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때는 또 애국적 지식인들이 애국계몽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실력 양성을,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왜?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일제에게 국권을 뺏겼다고 자각을 하니까 우리 실력을 쌓자. 그래서 실력을 쌓으려고 뭐예요? 민중계몽을 해야 돼. 그래서 민중계몽, 그래서 교육기관 세워서 막 민중교육하고, 언론기관 세워서 막 언론계몽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에 빚이 많다 그래서 빚갚기 운동, 국채보상 운동, 전 분야에서 막 이게 독립운동은 의병과 이런 계몽운동, 이게 이때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정미 7조약에 의해서 군대 해산이 되니까, 이때는 의병은 의롭게 일어난 민병이야. 근데 이때는 관군까지도 참여해. 해산당한 관민이 같이 일어났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민이 같이 대일항전을 전개해. 이게 국민전쟁이라고. 그전에는 의병전쟁이지만 이제 해산 군인까지 참여하면서 관민이 같이 일제와 총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근대 군인들은, 관병들은 근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병이 갖고 있었던 봉건적인 그런 지식, 이념, 이른바 근황주의적인 위정촉사적인 사상을 이들이 가서 같이 활동하면서 개조시켜요. 그래서 의병들이 근대화돼. 그래서 그 결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1910년대 군관학교에서 나타납니다. 신흥무관학교라든가 독립무관학교라든가 이런 군관학교에 가보면은 의병하던 사람들과 계몽운동하던 사람들이 같이 독립군을 양성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들이 이제 정말 근대적 의식을 갖고 있는, 즉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근대 군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독립군들이 1910년대 각종 무관학교에서 배출된 독립군들이.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근대적 성격이 이제 강화되는데, 이거 보세요. 1910년대 3.1운동, 비밀결사가 여기 광복회가 거기가 뿌리가 거기 있잖아요. 1915년에 광복단하고 대구의 국권회복단이 만나서, 이 광복단은 무장투쟁하던 집단이야. 그리고 대구 국권회복단은 계몽운동하던 집단이야. 이들이 만나서 광복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떤 투쟁을 하냐? 무장투쟁을 해요. 무장투쟁. 그래서 막 친일파 처단하고 군자금 모아서 김자진을 광복단 만주 지부장을 만들어서 독립군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혁명적인 단체로서 이제 1910년대에 광복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광복회가 이런 10년대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독립운동 단체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의병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분노가 폭발했던 농민들, 그리고 땅
한때 길을 빼앗겨 버렸던 그 중소지주층들, 이런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전국적이고 거적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 이게 3.1운동이야. 그리고 이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독립선언서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저 길림에서 대한 독립선언서, 그리고 우리 3.1 독립선언서가 하나같이 대한인이냐 조선이냐 그 차이만 있지, 하나같이 뭐를 주장하냐면 대한인의 독립과 대한의 독립과 대한인의 자유민을 선언해 버리는 거야. 그냥 선언해요. 우리가 스스로 선언해. 우리가 독립국이고 자주민이다 또는 자유민이다를 선언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국이고 자유민이고 자주민이니까 우리의 정부, 우리의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3.1운동 중에 각지에서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한성정부도 만들고, 러시아 그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정부도 만들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3.1운동.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냥 저 독립운동가 몇몇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3.1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 욕망과 지지 아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 당시에 3.1운동 시기에 우리 민족이 약 국내를 합쳐서 최대 2천만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천만 민족, 그 중에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 연인원 200만 명이 3.1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그 미성년자를 제외하면은 대다수예요, 우리 국민. 그게 참여한 사람만 그런 거야. 심정적 지지자였다면 일부 소수 친일파들을 제한 우리 전 거족적이고 전 국민의 지지에 기반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왜 각계각층의 사회 그 민족의식이 성장하고 계급의식이 성장해서 청년 학생들은 조선본이 교육을, 왜 우리가 조선 사람들인데 일본 역사와 일본 말만 배워야 되느냐 해갖고 우리 역사 우리 말을 배우자 그래갖고 조선본이 교육을 읽으면서 그거 안 가르쳐 주니까 동맹 추약하고 이런 투업들 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이 식민지 임금 수탈하고 그리고 소작료 수탈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통해서 그 민족적인 그 욕구를 발산해 가고, 그리고 이런 것이 뭉쳐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나이대를 한번 보자. 우리가 10년의 경술국치가 됐어요. 그래서 11년에 조선 교육령에 의해서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시기야.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야. 29년. 18, 19, 20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면서 젊은 청년 학생들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처음에는 광주에서만 일어났지만 이 지지와 호응하는 그 학생 독립운동의 열기가 서울 전국에 갇혀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일제 식민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 아니고 뭐냐? 우리 민족 정체성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면 뭐냐? 그리고 이들의 뇌리에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상해에 가면 우리 임시정부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마리아 여사는 1923년 국민대표 회의할 때 임시정부를 없애자 또 새롭게 다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초대 그 여성 임시의정원 의원이야, 김마리아 여사가. 거기에 단상에 올라가서 지금 국내에 들어가면은 만주 독립군이니 무슨 독립군이니 얘기가 많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팔지 않으면은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는다. 이게 국민적 지지야. 당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970년대 유신 체제를 경험한 그런 세대들은 당시에 그 엄혹한 유신 체제를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YSDJ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저 이민 안 가고 그래도 여기서 발붙이고 언젠가는 민주화가 된다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살았다. 광주 학생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된다. 왜? 우리 상해는 우리 임시정부가 있다. 우리 정부가 있다. 이런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우리가 강제로 학병 끌려가고 징집돼서 일본군에 갔다가도 죽으라고 탈출해서 어디를 찾아가?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광복군이 되는 거야. 이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역사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역사고 역사의 발전이라고. 그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거, 민족 독립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잃지 않게 했다라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의예요. 그리고 그 꿈을 잊어질 때 말자 우리 민족은 뭐를 했냐? 의열투쟁을 했어요. 의열투쟁.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제가 침략해서 세계의 어떤 이렇게 제국주의 논리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이 침략성을 보일 때마다, 그래서 저 3.1운동 이후에 의열단이 만들어져 갖고 국내 3.1운동 학살에 대한 그 투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제1동포들의 학살에 대한 거기 응징으로서 김지섭 의사를 동경에 보내서 일본 궁성에 폭탄 던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해서 만주의 중국인들을 학살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침략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봉창 의사가 폭탄 들고 동경을 가잖아요. 그리고 일제가 32년 1월 28일 날 상해를 침략했을 때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폭탄 들고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으로 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인들 내리에 한국이 정말 독립을 절규하고 있구나, 독립을 갈구하고 있구나, 한국 민족이, 이걸 뇌리에 박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17일에는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그리고 일제가 41년 12월 8일 날 우리 시간은 12월 8일이고 미국 시간은 12월 7일 날 8시 30분에 오전 8시 30분에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 습격했을 때 곧바로 다음 날 1941년 12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군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항전하겠다를 의지를 표명하고, 그 의지에 그친 게 아니라 중국군에 가서, 미군에 가서 영국군과 합동작전을 하면서 우리가 참전국이자 승전국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인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해줘. 자기들 이권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인정 안 해줬다고 우리가 그 참전한 사실이 어디에 가려지나? 안 가려진다고. 그게 이제 우리 역사.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전개됐고, 이 지금 50년간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50년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1944년에 오면은 광복 해방을 앞두고 국내에서 건국동맹이라는 거, 조선 건국동맹을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해방을 준비하고, 또 중경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정부를 정성을 하고, 또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과 서로 협력해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일제와 항전을 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이뤄온 것이지, 광복이 어느 날 갑자기 손님처럼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떡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피와 노력과 헌신의 대가로 이제 광복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운동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운동 노선,
또 운동 주체의 다양성이 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민주사회라는 것은 이 다양성을 담보로 해야 되거든. 그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라는 것은 남의 가치도 존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서로 소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해 가는 게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장, 자기 의사, 자기 가치, 자기 주장만 중요하다는 것은 독선이고 독재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존중하는 것이 이제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독립운동 시기에 훈련이 됐다는 거죠. 우선 그 운동 노선이 다양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의열투쟁 하시는, 이따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사회 대중들이 사회운동, 뭐 여성은 여성운동, 소년은 소년운동,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운동, 또 이제 각계각층 중에서도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농민은 농민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 민족적 욕구와 자기 권익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 다양한 가치를 실현해가는, 이것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이미 대중운동을 통해서 이게 성장하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독립운동의 노선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장투쟁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외교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국제사회에 아주 뭐 파리 강화 회의니 태평양 회의니 뭐 포츠담 회담이니, 아니 카이로 회담이니 포츠담 회담이니, 이런데 이제 국제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냥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이런 거, 이런 계속 운동을 계속 전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일제가 민족말살 정책을 피니까 우리 말과 글, 우리 문화를 수호하려고 하는 운동들. 그래서 뭐 그 박은식 선생, 신채호 선생, 뭐 정인보 선생 같은 것은, 우리 같은 분들은 우리 역사를 연구를 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최연배 선생이라든가 이런 그 한글 학자들은 조선어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경제적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그 물산 장려 운동을 벌인다든가, 그다음에 뭐 협동조합 운동을 벌인다든가, 이런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식민지 하에서, 즉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자기 생활의 개선 운동과 이런 자주성을 회복하기 운동을 끊임없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제가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그 민주적인 교육도 안 했잖아요. 식민지 교육을 시켰어. 황민화 교육을 시켰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대해서 그 끊임없이 그 일상 속에서도 그런 투쟁을 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주체성을 갖지 못하면은, 그 민족 주체성 또는 계급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갖지 못하면 이런 운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운동을 계속 전개해왔다는 역사적 경험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짧은 시기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운동이라는 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은 이게 해프닝이잖아. 사건이잖아.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회 계급이나 단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권익이나 사회 개선, 이런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가져야 돼.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지속성을 가지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념, 그 이념과 그 이념을 실현하는 조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많은 이념, 우리 민족주의자는 근대 자유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우리 민족 발전의 논리로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아나키스트들은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이념에 입각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뭐 소작조합이 농민조합으로 바탕하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 각종 뭐 신간회도 만들고, 여성들은 뭐 근우회도 만들고, 또 학생들은 독서회도 만들고, 이러면서 일제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일상이 투쟁이야. 사실은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시 됐고,
그리고 이런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반제 논리야. 그래,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논리로서의 그 자유주의,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논리로서의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아나키즘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게 그 반공 이데올로기 위해서 반공주의를 내세웠지만 많은 그 민주화 세력들이 다양한 이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민주화 운동을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과 운동력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원류가 돼서 이렇게 또 짧은 시기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독립운동에서. 그 다음에 이게 또 독립운동은 그냥 그 독립운동가들은 총 들고 싸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총 들고 싸우면서 사회를 개선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만들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래서 제국에서 제국으로 국권 회복이 아니라 제국에서 민국으로 독립하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은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또 그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뭐 27년간 어려운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그 대의기관을 만들어서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해외 동포들 사회에서 끝에는 의정원 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경험도 해. 그래서 처음에 우리 봉건 대한제국 시기에 봉건 신민에서 근대 국민이 됐고 그리고 근대 시민으로까지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경험을 또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근대 국민은 약간 식민지 교육에서 어느 정도 근대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런 근대 국민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슨 투표권이 있어서 뭐 있었어? 보통 선거권은 없었잖아. 뭐 일부 그 식민지 그 하에서 면의회나 도의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보통 선거 전부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식민지 지주층이나 자본가들한테 일부 선택적으로 주는 제한 선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국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일본인 되고 싶어도 되지는 못했어. 왜 일본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일본이 일본 국민으로 우리를 인정을 해줬으면 우리한테 참정권도 주고 투표권도 주고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제국의 선거에서 의원 그러나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 조선인이라고 여겼지 일본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적은 일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엉터리도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심정적으로 대한인이었어요. 대한인. 그래서 1910년에 만든 다 단체들이 대한인 국민회야. 대한국민의회고 다 대한이야. 대한인 아니면 조선이야. 우린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이 단순히 그 투쟁가이지만은 않았다. 근대 민족 운동가였다. 그리고 그것을 이룩해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국민주권주의라는 게 서구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민주권주의만 생각하는데 물론 서구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민주권주의를 우리가 수용을 했어요. 그 이제 무슨 이제 6.1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소유 견목을 얘기하면서 서구의 그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또 서재필 선생이 와서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그
이 근대 자유주의 성격, 그리고 민권을 막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독립협회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근대 그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봉건 그 신민이 아니라 신민을 만들자. 신민. 그래서 신민회야. 새로운 국민을 만들자. 그래서 신민회를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그래서 신민회는 뭐 어떤 혁명적 이념을 갖고 있냐면 공화제. 그래서 비밀 결사로 만들어졌던 거잖아. 입헌공화제도 아니야. 이건 공화제를 지향했단 말이죠. 신민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서구의 그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권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식 민권주의를 만들어내. 민권주의. 이게 바로 뭐냐면 대동단결 선언에 나타나는 거야. 이게 재미나는 건데, 우리 그 민권과 우리의 주권과 이제 민권 사상을 내세우는데, 대동단결 선언에 보면은 우리 대한은 처음부터 한인의 한이요 비한인의 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유주권설이야. 우리는 이미 고조선 이후부터 우리 한인의 한이요 비한인의 한이 아니야. 다른 그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00년간 이어왔고, 이 고유주권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주권이라는 게 이게 고유주권설. 그런데 경술국치에 의해서 순종 황제가 일제에게 주권을 양도했는데 그 양도할 수가 없는 주권이야. 왜? 우리 그 민족이 계속해서 고유한 주권으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이 그것을 다른 나라에 줄 수도 양요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고종 황제가 일제에게 주권을 양도한 그날이 바로 우리 고종 황제로부터 우리 국민이 주권을 받은 날로 인수해요. 그래서 황제가 주권을 국민에게 준 날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황제 주권 포기, 국민 주권 수수.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은 누가 했냐?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돼. 황제가 할 게 아니라, 이제 황제는 주권을 포기했으니까 그 포기한 고유 주권을 누가 갖냐? 우리 국민들이 가져.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런 국민주권, 황제주권 포기, 국민주권 수수서를 주장한 그것이 1919년에 나오는 1917년 7월 달에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이 그 주권을 받은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국토는 빼앗기고 국민은 일제 압제 상태에 있으니까 해외 동포들이 정부를 만들자. 무형정부,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론이 이때 나오는 거야. 17년.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나름대로의 또 논리를 만들어내요. 서구의 민권주의와 우리식 민권주의를 절충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에 보면 3.1운동 시기에 나온 1919년 4월 한성에서 만들어졌던 한성정부의 그 약법을 보면 국채는 민주제를 채용하며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국채는 민주제를 채용하고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해. 그래서 집정관을 13도 대표들이, 각도 대표와 각계 대표들이 모여서 집정관을 선출해. 그래서 대의제를 실현하고, 그리고 집정관이라고 하는 민주제의 그 정부 수반을 뺏고 선출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조 봐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하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통치하는 거야.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대의제야. 임시의정원, 국민의 대표인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통치한다. 의회 중심주의가 벌써 이때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제 통합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이 임시헌법을 그 개정을 하는데, 이때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의 제함이야. 있음. 대한민국 주권은 누가 갖느냐? 대한인민 전체가 갖는 거야. 이게 우리 지금 헌법에, 87년 헌법에 이게 똑같이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원형이, 이게 독립운동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 이미 나온 얘기야. 이거 그냥 어느 날 야 유진호 선생님이 야 이거 집어넣자 그래서 넣은 게 아니야. 이런 여기에는 이 한 규정에는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민족운동가인 우리 그 독립운동 선열들의 피땀이 진짜 담겨 있는 한 구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재 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맨날 들고 일어나는 게 뭐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 않으니까 날려버리는 거야. 그게 날려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임시정부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멋대로 하니까 이미 뭘 했어요? 탄핵했어. 25년 3월 달에 대통령에서 탄핵버렸어. 탄핵. 예? 그 다음에 또 해방 이후에 그 제1공화국 세워서 또 독재하니까 또 국민이 탄핵했어. 4.19 혁명으로. 이게 어느 날, 그리고 지금 근대 얘기는 이제 빼고, 아니 현대 얘기는 빼고, 하여튼 이게 다 그거야. 여기 다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 임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 전체로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 전체에 있음.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이미 이렇게 박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배우면 안 돼. 이게 독립운동 안 배우면 맨날 식민지 근대화론에 빠지는 거야. 일제가 우리 뭐 근대화 시켜줬다. 수리조합 만들어줬고 뭐 철도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잖아. 독립운동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민주화운동 말로만 해서는 그게 민주화운동이야? 물론 민주화운동도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일제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반만년 유구한 역사 문화에 빛나는 우리 그 헌법 전문에 있잖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문화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래 반만년의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나라가 넘어가는데, 민족이 그 이민족 지배에 들어가는데 앉아서 보기만 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은, 또는 말로만 일어나서 안 된다 하면은 그게 독립운동인가? 그게 무슨,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돼. 아니 1920년대 청산리 봉고동 골짜기에서, 특히 청산리 저 10월 21일 날은 여러분 이제 저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저 지구 온난화 현상이 됐어도 그렇지만 10월 달에 청산리 가보면은 손이 시려워요. 눈이 내리고, 내 10월 달에 가니까 백두산에 뭐 눈 내려갖고 벌써 다 그 골짜기에서 영하 그 더 후에는 영하 20, 30도에 오르내리는 그 추운 날씨에 옷도 변변히 입지도 못하고 그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면서 방아쇠를 당길 때, 야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일본을 이겨서 독립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일제와 사귀어서 이기지는 못한 망정, 우리가 일제와 싸웠다고 하는 역사는 남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후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독립운동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원손을 녹여가면서 구닥다리 총에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죽음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사회의 사회운동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아니, 국제사회에서 외교, 우리 대표들이, 태평양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독립을 절규할 때, 야, 그래, 니네 독립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냐?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만주에서 죽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절규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만주에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 3.1운동 때 우리가 독립을 절규하면서 만세, 평화적 만세 시, 일제가 총을 쏘는데도 만세 시를 부르면서 7,509명이 죽었다. 이게 국제사회가, 그리고 일제가 만주 침략할 때 우리 이봉창 의사가 천황한테 폭탄을 던지고 일제 침략군에 대항해서 윤봉길 의사가 침략군 사령관을 폭사시키고 이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강복군이 있다. 그리고 연합군을 도와서 싸우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진짜 독립운동이지.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문화운동, 각주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우리 또 그 사회 계층이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확대시켜가고 계급의식을 확대가는 게 의미가 있지.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게 그거 어디다 써? 그래서 사실은 이 무장투쟁이 독립운동에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니, 우리가 저 무장투쟁에 나선 분들의 회고록을 읽어봐요. 그분들이 그 무장투쟁에서 일본을 이기라고 생각했나? 그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싸운다는 걸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그리고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돼. 우리가 다 의열투쟁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그거야.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거침없이 폭탄 들고 윤봉길 의사가 가고 이봉창 의사가 가고 그 만주 그 골짜기에서 원손을 녹여가면서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봐봐, 의병들 1908년 맥켄지가 야, 이거 한국에 의병이 있다는데 궁금해서 한번 의병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안내해서 이게 남양주 그쪽인 것 같아. 가서 새벽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포즈 취해달라고 그러니까 포즈 취해준 거야. 여기 봐봐, 해상군인, 어린애부터 농민, 이 갓쓴 양반 유생까지. 그리고 당신들이 그걸 물어봤잖아, 맥켄지에. 한번 봐봐. 트레지드 오브 코리아 봐봐. 맥켄지가 당신들이 이거 투쟁해서 일이라고 생각하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사진 포즈 취해주고 유유히 사라져 갔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 그게 감명받아서 그 맥켄지가 3.1운동 이후에 The Fight for Freedom,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해 2권의 책을 내잖아, 맥켄지가. 그래갖고 독립장 받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감동하는 거야. 나도 감동하겠어. 이거 봐, 이거 봐, 북로군 정서, 이게 북로군 정서의 그 다른 이름이 대한군정서야. 대한군의 그 정부기관이라는 뜻이야. 북로군 정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북쪽에 있는 그 군기관이라고, 군령기관이라고 하는 뜻이고. 요번 김자진 장군을 비롯해서 이 당시에 여기 또 임시정부가 외교운동만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야. 참입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만 참입을 하는 것을 둬요. 주만. 만주에 있는 임시정부 부대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이 참의부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24년 5월 제등식을 저격을 하잖아. 압록강에서 순시하던 그게 참의부 그 마시탄이라고 하는 그 압록강이 그 위원 맞은편인데 중국 쪽에서 강변에서 숨었다가 그 왜 제등실이 24년 5월 달에 거기를 순시하냐면은 이제 독립군들이 다 국경 지역에 없어졌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순시선을 타고 올라가요. 그걸 기다렸다가 저 참의부 의용분들이 공격을 하잖아. 그래갖고 꽁지게 빠지게 도망가잖아. 개망신 당하잖아.
그리고 같은 해 1월 5일 날 그 김지섭 의사가 일본 왕궁에 폭탄 던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저 광복군 만들어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고 이게 우리가 무정. 그래서 뭐 이거 뭐 지역적 강국성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의열투쟁이 이게 사실은 이게 봐 우리 역사에서 이게 의열투쟁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이 의열투쟁이 한말에 뭐 이미 벌써 시작하잖아. 한말에 그 일제 침략에 저항해서 그 마지막 그 남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일제에게 저항하잖아. 스스로 순국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래서 이제 그 근대 의미의 그 의열투쟁은 사실은 이한흥 열사 1905년 5월 달에 그 영국 주중 주영 공사로 있던 이한흥 열사가 그 러일 전쟁 시기에 한국을 중립화시키려고 그 한국을 중립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가서 저 영국을 상대로 그 외교 활동을 하는데 이미 이때 영국은 일본 손을 일본 러일 전쟁 때 일본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과 어떤 밀약을 맺을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인도에서의 그 배타적 독점권을 받으면서 한국을 그 일본에게 그 배타적인 지배권을 주려고 그래서 그게 제2차 영일동맹인데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묵던 묵던 호텔이자 저 당시에 주영 공사관인데 거기에 그 커튼으로 목을 매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자료가 그 독립기념관에서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가 보니까 저거야 목매서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이 되니까 뭐 민영환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자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실 국치 이후에는 이제 자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일제 침략자를 침략 원흉을 특정 목표로 해서 이건 소수 특정해서 침략 원흉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을 처단해나가는 의열투쟁을 시작하잖아.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안중근 의사잖아.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의열투쟁하고 테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공격 대상을 특정하는 거야. 즉 무고한 양민을 대상하는 건 특정이 아무리 저 테러야 아무리 그 취지가 좋고 목적이 좋다고 해도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하고 거기에 대상이 됐다고 하면은 이건 테러야. 지금 우리가 아랍권에서의 그 지하드나 이런 게 한편으로 보면 의열투쟁 같지만 무고한 양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 죄 없는 시민들을 왜 무역센터를 들이받아갖고 그냥 죽이고 그 다음에 공항에 폭탄 던지고 심지어 학교에 폭탄 던지고 이건 테러야.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해도. 우리 의열투쟁의 역사에서는 그거 없어. 우리 저 약상가 의열단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봐요. 박태원 선생이 해방 이후에 약산 김원봉 선생을 그 인터뷰에서 쓴 게 약산과 의열단이야. 거기에 보면 약산이 의열투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양민들이 피해가 가도록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총에 탄두에 십자가를 새기라고 하잖아요. 관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를 줄까봐. 그래서 그게 1922년에 3월 28일 날 황풍탄 부두에서 김익상 의사가 그 다나카 기이치 일본 전중의라고 일본 육군 대장, 이 일본 육군 대장이 바로 당시에 나중에 이제 일본 군부 대신도 하고 육군 대신도 하고 총리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참모본부에 있으면서
경신참변 1920년 10월 달에 그 만주 지역의 그 독립군의 그 인적 물적 기반을 그 말살하기 위해서 막 그 한인 동포들 학살하고 교회 불태우고 민가들 불태운 그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기초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상해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의열단에서 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일선, 2선, 3선을 하잖아. 그래서 오성윤이 일선에 총 제일 잘 쏘는 오성윤이하고 그 다음에 그 완력과 담력이 뛰어난 김익상 의사가 2선에 있고 3선에 이제 정함이 아니라 의열단이라고 하는 책도 쓰시는데 그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 당시에 큰 배는 황폭탄까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외항에다 세워놓고 작은 전마선 같은 걸 타고 그 산부도 그 황포탄에 거기에 이제 상업하는 무역부도 있고 세관 앞에 이제 그 사람 다니는 이제 그 부두가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오성윤이 내 총을 받으라고 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스나이더 부부라고 그 전년에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을 지금 위로해 주려고 세계 여행을 해갖고 영국을 들려서 인도를 들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 오는데 이 스나이더 그 여사가 이제 중국 처음이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먼저 뛰어나오다가 총 맞아요. 그 현장에서 잡히는데 그 다음에 오성윤 그 다음에 이제 김익상 이거 김익상 선생이 1921년 9월 10일 날 조선 총독부 여기 남상 외성대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지고 유유하게 상해로 돌아갔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총을 쏜 게 아니라 거기서 실패하고 오성윤이 잡히니까 급한 나머지 폭탄을 들고 있다 폭탄을 던지는데 당시에 의열단이 폭탄이 소련에서 가져온 그냥 안전핀 뽑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헝가리 청년인 마자르라고 하는 청년이 만든 건데 이거는 폭탄을 만들긴 쉬워요. 근데 기폭 그 장치를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갖고 이게 뽑으면 기폭되는 폭탄이 아니라 요즘 뭐 콜라 투병, 소주 투병 따듯이 따야 되는 거야. 따고 던져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충격을 주면 터질 줄 알고 옆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한 번 충격을 던졌는데 안 터지고 또르르 굴러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쫓아오는 거야. 영국 그 당시에 공동조계니까 영국 경찰하고 중국 경찰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영국 경찰이 쏜 총에 바리를 맞아요.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면서도 중국 경찰이 쫓아오는데 다 잡힐 때가 됐는데도 중국 경찰한테 총 안 쏘고 하늘에다 총 쏘고 도망갔다는 거야. 도망가다가 잡히는데 그래서 그 나카사키에서 그 재판을 받을 때 일본 재판장이 물어봐. 너는 왜 쫓아오는 중국 경찰을 안 쏘고 왜 하늘에다가 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우리 중국하고 우리가 원수진 일이 없는데 왜 거기다 쏘냐. 내 일본 놈이었다면 쏘지 그 우리는 쏠 필요 없다. 쏘지 않았다. 그래갖고 싹 웃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의열투쟁이야. 아우 딱 특정해서 윤봉길 의사도 그렇고 이봉창 의사도 뭐 그거 갖다가 그 아무데나 막 일본에 가갖고 이제 뭐 애들 노는데 던지고 뭐 이 시장에다 던지고 동경역에다 던지고 그것도 그건 테러지. 그러나 다 특정해서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했는데 천황 못 죽이니까 황궁에다 던지는 거고 그리고 저기도 이봉창 의사도 천황한테 던졌는데 늦게 가서 천황 마차는 지나가고 국내상 뒤에 마차에 터져갖고 말이 놀려서 도망가는데 또 하나 폭탄을 갖고 있어서 자폭용. 그건 왜 안 던졌냐 그러니까 하나만 던지면 되지 뭘 또 던지냐고
그게 의열투쟁이야. 의열투쟁은 사람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이봉창, 윤봉길 의사도 하나 던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의열투쟁이지. 그래서 의열투쟁은 물론 이제 그 반침략, 침략이 당했을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뭐 민족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침략이라는 현실 상황이 있을 때 반침략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그 폭탄을 던져서 한국의 독립과 인류의 평화를 부르짖는 게 의열투쟁이야.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대상을 특정해서 양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이게 테러와 의열투쟁의 결정적인 차이. 한국 의열투쟁의 역사에서 그 폭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김지섭 의사야. 왜? 6,662명을 저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이 한인들을, 제일동포들을 학살하잖아. 그래서 다른 분들은 2개 가져가요. 하나는 의거용, 하나는 자팡용이 대부분인데 김지섭 의사는 3개를 가져가. 왜 3개를 가져가냐면 제국의회에다 던지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제국의회가 회의하는 데다가 그냥 완전히 폭살시켜보려고 이놈들을 그런데 갔더니 동경에 도착해 보니까 제국의회가 무기 휴회 중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자금도 다 떨어지고, 그래갖고 어디다 던져야 가장 큰 일본에게 충격을 줄 것인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갖고 제일 그들이 신음이나 하는 그 일본에 천황에게 던지려고 하는데 던질 수가 없으니까 왕궁에다 던진 거야. 그래서 3개를 갖고, 그래서 3개 다 던지잖아. 하나는 이분이 갈 때 배 밑창에 숨어서 가기 때문에 그 석탄선을 두고요. 야다 제철소 상해에서 평양을 거쳐서 그 후쿠오카로 가는 야다 제철소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이걸 이제 선창에 숨어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선창에 그 폭탄을 숨겨두다가 이 물이 스며들었어. 그래갖고 처음에 던진 거는 정식으로 폭탄을 안전핀을 뽑고 던졌는데 습기가 차서 폭발을 하지 않고, 2번째, 3번째 폭탄은 그 왕궁 석교 다리를 뛰어가면서 왕궁에다 던졌는데 2손에 하나씩을 들고 뛰어가다가 이거 안전핀을 뽑을 수가 없어서 그냥 던져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사람 죽이는데 의열투쟁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의열투쟁의 역사에서는 테러와 달리 이 선량한 양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했다. 대상을 어떻게? 침략 원흉, 침략자.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이등방문을만 쏜 거야. 그런데 이등방문을 보지를 못했어. 그래갖고 혹시 잘못 썼을까 봐 나머지 그 옷잘 입은 사람 셋을 더 쏘는 거야. 그래서 6발 쏘는데, 그래서 관동 법원에서 일본 판사가 물어봐요. 너는 이등방문한테만 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쏘냐.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얘기하잖아. 나는 이등방문을 본 적이 없고 신문에 난 사진을 보고 얼굴을 익혔는데 혹시 내가 잘못 봤을까 봐 옷 제일 잘 입은 사람이 이등방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등방문을 쐈는데 혹시 잘못 봤을까 봐 옷 그 다음에 잘 입은 사람 셋을 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야? 하얼빈 총영사하고, 하나는 만철 이사하고, 하나는 수행원이잖아. 그래서 만철 이사인 전중 청차랑이라고 다나카 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맞았던 총알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중의원 의원이 돼요. 그래갖고 일본 헌정기념관에 기부를 해. 그래서 일본 헌정기념관에 가보면 옛날에는 입구에 딱 그걸 전시하고 있었어. 그 총알을.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우익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 입구에 있던 거를 그 헌정기념관은 이 총리별로 이렇게 총리 시대별로 이렇게 그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갖다가 놨더라고.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고, 그리고 양민을 절대로 대상하지 않았다. 그게 테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 의열투쟁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운동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한국 독립뿐만 아니라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부르짖는 운동이었다. 이런 것은 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죠. 안중근 의거에서도 안중근이 왜 이등박문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의 독립을 훼손하고, 그리고 만주를 침략해서 동양 평화를 파괴하는 동양 평화의 파괴자로서, 원흉으로서 이등박문을 지목했기 때문에 이등박문을 처단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크게 선양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난계대학에서 주울레하고 그 부인이 이제 난계대학 동기동창인데, 등영초가 난계대학에서 안중근 연극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중근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여자인 등영초가 해. 안중근 같이 생겼어. 그 나중에 주울레 부인이 되는데.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거기 가보면은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에 보면은 뭐 그 안중근에 대한 찬사들이 뭐 양계초, 손문, 원세계, 주울레, 그리고 장제석, 그 글이 다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3.1운동에 그 나오잖아. 우리가 왜 독립선언을 해? 인류의 공전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독립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공전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야, 우리가 독립선언이.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독립운동, 이것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런 전파의 양상은 진덕수가 낸 신청년이라고 하는 책의 논설, 그리고 그 네루가 자기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그 옥중에서 보낸 편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그거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그리고 그리고 타고루가 이제 일본 동경에 왔을 때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에 뭐 부탁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앞으로 동양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이거 해주잖아. 이게 동아일보 기사야. 다시 한번 불 켜지는 날에 아세아의 등척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산업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K컬처, K팝 다 지금 세계의 등척이 되고 있잖아요. 동방의 등척뿐만 아니라. 이게 벌써 타고루가 예견하던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투쟁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광복군을 세워서 대일선전 포고를 하고, 또 인도 버마 전선에 우리 광복군이 영국군과 같이 합동작전을 하고, 또 미국 OSS와 합동해서 국내 정진작전을 계획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 한국의 이런 노력 결과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일선전 성명서고, 국제사회가 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세계 열강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야.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일제패망 이후에 한국의 자유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계속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신탁 통치를 결정했을 때 거기에 반대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카이로 선언에 우리가 자유 독립을 보장해 주더니 왜 또 5년간 신탁 통치냐. 그래서 여기 반대하는 거야. 그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뭐 우리가 예뻐서만 했어? 왜? 우리 끊임없이 투쟁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광복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때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못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또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참정국, 승정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우리가 참정국으로서 서명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그 조약을 이루지 못하고 광복을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의 이해를 관철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 우리 또 해방 이후에 그런 전국의 그 난맥상과 그리고 민족의 그 동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성과가 뭐냐 그러면 한국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었다는. 이게 헌법에 그냥 나와 있어. 그 재헌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현행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그 국민 축하식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 헌법에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48년 9월 1일 관보 1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쓰던 연어를 우리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 봐봐. 그리고 뭐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국무총리 뭐 이범석을 비롯한 우리 정부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봉건백성에서 근대 국민으로 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갔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적인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권주의 정부, 좀 민주공화국이 된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임시정부의 역사적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립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해외 망명에서 독립운동하고 또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가 하는데 누가 뭐 돈 대주고 해외에서 돈 대주고 땅 대 와서 여기서 니네들 저 군대 키워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다 눈치 주고 못하게 하고 같은 제약을 했지만 이 속에 그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군대를 양성하고 투쟁하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 국내 우리 동포들도, 우리 국내 우리 대중들도 일제가 뭐 노동조합 만들라고 하고 농민조합 만들어서 니들 권익운동 하라고 누구도 안 했어. 우리 스스로 만든 거야. 우리가 노동조합 만들어서 노동의 권익을 주장하다가 이게 왜 이놈들이 이렇게 그 식민지 임금 수탈이 심한가? 이게 제국주의의 그 임금 수탈이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타도 일본 제국주의가 나오는 거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소작료가 비싼가? 이게 식민지 수탈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결국 우리가 이 수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소작료 인하 투쟁도 하지만 결국은 식민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농민조합 만들어서 투쟁하고, 학생들은 왜 우리가 조선 사람인데 우리 조선본이 교육을 안 하고 왜 일본 역사 일본 말만 가르치냐. 그래서 조선본이 식민지 교육에 반대해서 식민지 노예 교육에 반대해서 조선본이 교육을 부르짖으면서 투쟁하고, 이게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이거 해방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 발전을 이룬 그 원동력은 뭐야? 우리가 그랬잖아. 6.25 전쟁에 우리가 제대로 된 집이 어디 있어서 다 폭격 맞아갖고 완전히 폐허지. 폐허 위에서 불과 20년 만에 그래도 그 1970년대 그런 경제 성장을,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이런 DNA가 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그리고 그런 그 일제
그 앞자에서도 독립과 민주를 부르짖었던 그런 DNA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발현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리고 그 독재 정권이 출현할 때마다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거야. 그래. 목숨 걸고 투쟁하잖아요, 우리. 그래갖고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앞으로 더 위대한, 더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일부러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그 독립선원들의 꿈과 희망이야. 이분들이 귀국하기 전에, 이게 바로 귀국하지 못했어요. 또 우리가 해방됐다고 미군정이 인정을 안 해서,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서 그 어려운 교섭 끝에 정부 자격으로 못 들어오고 개인 자격으로, 그래서 그것도 바로 중경에서 오지 않고 상해를 거쳐서 11월 23일에 1차로 오는데, 그때 11월 2일, 3일 날 이제 귀국을 앞두고 이제 서로 이게 이제 그 정표를 나누는 거야. 이게 제명이야. 거기에 이게 뭐냐면 유자, 머물 유유, 여기 유는 중경이라는 뜻이야. 상해를 호라고 하는 거야. 중국 문학과 댕기는 학생들은 잘 아는데, 유유, 중경에 머물었던 동인, 같은 나라 국민, 우리 동인 귀우 제명이야. 같은 머물었던 우리 동포들이 귀국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제목을 남긴다. 이게 뭐 글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 누가 썼냐? 이거 누가 썼냐면, 이거 이제 그 민국 그 여기 45년 네 여기 신이키라고 해공 신이키가 쓴 거예요. 요 제명은. 그리고 여기 뭐를 썼냐면 발양 배달 정신이야. 배달 정신. 그래서 요게 이혜영 선생의 저분의 동생으로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부통령 되고 당시에 재무총장 하던 내문 이게 뭐야? 유성동천. 무에 힘쓰고 문에 힘쓰자. 그리고 오직 정성만이 하늘을 움직인다. 시림산이. 이게 이시영 선생의 호야. 시림산이. 이 김구 선생은 뭐냐? 유지자사 경성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일을 이룬다. 이거냐. 사경성. 이게 뭐야? 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더 재미있는 거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해공 신익희가 쓴 거네. 익희제야. 이건 여유, 이거는 머물려, 이것도 여행하려 머물려죠. 여유, 중경에 머물렀던 동지 제명 기념이야. 동지들의 제명이 쓴 거야. 여기에 누구한테 주냐? 김동수라고 하는 광복군에게, 동수 동생한테 줘서 보존하게 한다. 이게 동수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 이게 이제 제대할 때 이런 거 하나씩 다 이제 써줘, 쫄병들이. 근데 이거 여기 봐봐. 약산 김원봉, 인민을 위해 노력하시오. 요 윤기섭 선생, 우리말 새 살림을 차려 고로 잘 살게. 이게 중요해. 이게 옆으로 써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국가는 완전 독립. 국가는 완전 독립을 원하고, 민족 철저 해방. 민족은 철저히 해방된 길을 원하고, 그다고 사회는 뭐예요? 사회는 이렇게 봐야 되겠다. 사회 원평등. 사회, 이게 뭐야? 요건 원이고, 요거는 사회는 필원. 사회는 반드시 평등하기를 원하건. 이게 오시는 분들, 이분들의 뜻이야. 이분들이 우리 국가적으로 독립하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평한 사회를 이루자. 상균주의. 그 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랬고 해방에서 어느 정도 이뤘잖아. 우리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서 보통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정권의 평등, 정치적 권한의 평등을 이뤘죠. 그 다음에 교육, 그 의무 교육을 통해서 교육 평등을 어느 정도 이뤘죠. 그러나 이 공평한 사회는 아직 경제적 평등, 공평한 사회는 아직 못 이루어서 이제 경제적 민주화를 이제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다 그 뭐야 정성단결 뭐 여기 저 단결 건국 여기 다 여기 이제 약산은 항상 그래. 인민을 위해서 노력하시오. 이걸 굉장히 인민을 중요해. 이 약산은 진보적 민족주의자고 여기에 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바는 바로 뭐냐? 독립운동 선열들이 지향할 바는 문화 강국론이야. 김구 선생이 했죠. 우리가 침략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힘센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돈 많은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화 강국이다. 왜? 문화는 모든 인류를 여기 있잖아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는 힘은 문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강국론을 주장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고 있잖아요. 경제 압축적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두강을 이뤘죠. 뭐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권이 요즘 좀 경제가 어렵지만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죠. 뭐 실제적인 민주화는 어렵지만,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지금 약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K 컬처와 뭐 모든 면에서 뭐 K 팝이라든가 K 푸드 뭐 요즘 뭐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거를 갖고 세계에 나가서 세계 문화를 윤택하고 풍부하게 하는 게 세계화예요. 세계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미국 따라가고 서구 따라가는 게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 것을 서구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것을 또 가지고 나가서 세계 시장에서 그 세계인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세계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김구 선생이 생각한 문화 강국론이고 그게 또 독립운동 선열들이 생각한 상균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미래의 국가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